엄마,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네. 아까는 나를 빤히 쳐다보는데 이름을 기억 못하더라. 우리 엄마가 내 이름을 잊어버릴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름이 뭐야? 점점 애가 되는 것 같아. 우리 엄마 이제 겨우 60 넘었는데. 정말 믿고 싶지가 않아.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뢰 있는 건망증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엄마의 증상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어요. 혹시나 싶어 찾아간 병원에서 엄마는 초록이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소식을 알게 되고 큰딸인 저를 주축으로 저희 팔남매가 모였어요. 아직 26살밖에 되지 않은 막내는 연신 눈물을 헐쩍이며 자신이 엄마를 돌보겠다고 했지만 이제 갓 회사에 취직한 아이가 그게 어디 쉽겠어요. 둘째와 셋째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밑으로 줄줄이 있는 동생들은 사회 진출에서 각자 밥벌이하기도 빠듯한 형편이라 선뜻 나서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도 집이 편하지 않을까? 요양병원에도 모셔볼까 생각했지만 얼마나 계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래저래 부담이 많이 됐어요. 제 형편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서요. 여동생의 말에 은근히 저를 살피는 동생들의 눈치를 보니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집에서 잘 모실게. 어차피 내가 계속 엄마랑 살고 있기도 했고, 지은이 말대로 엄마도 낯선 것보다는 여기가 편할 거야. 너희들 형편 다 아니까 괜히 내 눈치 볼 거 없어. 가게 하면서 엄마 돌보면 괜찮을 거야. 엄마를 돌보겠다는 제 말에 동생들은 짐짓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리 사회생활을 하는 어른이라고 한들 아직 제가 보기엔 한없이 어린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굳이 고통을 나눠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동생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자주 집에 오겠노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달라고 당부를 했어요. 저는 동생들이 마음 편하게 돌아갈 수 있게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생들이 각자 살고 있는 지역으로 흩어지자 팔남매 온기로 꽉 찼던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지금처럼만 하면 괜찮을 거야. 약 잘 먹고 치료받으면 엄마 증세도 나을 거고 할 수 있어. 제 다짐과 달리 엄마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됐지만요. 엄마의 뒷모습은 늘 짠했어요. 팔남매의 무게를 짊어지느라 점점 작아지는 어깨가 제 눈에 보일 때마다 같은 여자로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 생계의 짐은 오롯이 엄마의 몫이 됐거든요. 억척스러웠지만 자식들에겐 따뜻했던 엄마는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화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치매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엄마와 둘이 함께 운영하는 떡집에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밖에 나가면 온 시장이 떠내려가라 소란스럽게 굴었어요. 손님이 구매한 떡을 빼앗기도 해서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조용히 멍 때리다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치매에 걸린 엄마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요. 60에서 엄마는 꼭 미운 4살처럼 굴었어요. 그런 엄마를 상대하고 나면 저는 늘 파김치가 되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고약하게 굴던 엄마가 잠들면 그때서야 저에게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엔 엄마가 종일 어질러둔 물건들을 치우며 옛날 엄마의 모습을 떠올려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를 사랑해줬던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 시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엄마의 치매가 일상이 되고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엄마의 증상을 살피며 안부를 물었던 동생들의 연락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을 때쯤 엄마가 대뜸 겉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계절 감각이 없어 얼마 전에도 내복 차림으로 밖에 나가려고 하는 엄마와 한바탕 씨름을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조화일까? 엄마를 쳐다봤어요. 아줌마, 같이 갈 곳이 있어요. 나 여기로 데려다 줘요. 어딜 가야 한다고 자꾸만 재촉하는 엄마의 모습에 할 수 없이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엄마가 준 꼬깃꼬깃한 종이에는 어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집에서 몇 시간이나 떨어진 이곳에 대체 뭐가 있길래 가자고 하는 건지 살살 달래서 집으로 다시 들여보내려고 했지만 어찌나 고집이 센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엄마가 준 주소지로 향해 떠났습니다. 주소지로 가는 동안 엄마는 신기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차를 타면 병원에 간다고 생각해서 늘 떼를 쓰거나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번만큼은 참 조용했습니다. 차에서는 라디오 소리만 조용히 들렸고 어느덧 그 주소지에 도착했어요. 주소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됐지만 하나같이 고급스러운 대저택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자 동네 엄마가 왜? 일단 근처에 차를 대고 엄마 손을 잡고 주소지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엄마의 표정은 들떠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엄마, 여기 왜 오자고 했어? 엄마는 제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한 곳을 가리키며 빨리 가자고 저를 끌었어요. 엄마가 도착한 곳은 쪽지에 적힌 바로 그 주소지였어요. 심진우네 집이에요. 심진우 찾아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도통 이해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었지만 일단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조심스럽게 벨을 누르자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가 심진우 씨 댁인가요? 심진우요. 전대 누구시죠? 네. 혹시 최혜숙 씨 아시나요? 그게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최혜숙 씨가 저희 엄마세요. 지금 좀 아프신데 여길 꼭 와야 된다고 하셔서 모시고 왔거든요. 우선 대문 열어줄 테니 들어와요. 나도 마당으로 나갈게요. 굳게 닫혀있던 단단한 대문이 열렸고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을 닫고 정원 쪽으로 이동하자 저택 현관이 열리며 한 남자분이 나오셨어요. 인턴폰 속 주인공인 것 같았죠. 멀리서도 다가오는 발걸음이 초조하게 느껴졌어요. 심진우 씨가 대체 누구길래 기억도 놓아버린 엄마는 이 사람을 왜 찾아온 걸까? 엄마와 비슷한 또래 어르신이 저희에게 다가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랑 정말 닮아 있었거든요. 엄마가 말한 사람이 혹시... 어르신은 엄마와 저를 번갈아 보시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혜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사라질 때는 언제고?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혹시 혜숙이 딸인가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은정이요. 이은정. 올해 40이에요. 40이라. 그런데 혜숙이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죠? 지금 중증 치매를 앓고 계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자신의 세계에 빠져있는 엄마와 저를 닮은 어르신. 두 분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제 인생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팔남매 중 첫째 딸이에요. 둘째 동생과는 3살, 막내 동생과는 14살 차이가 나죠. 엄마는 형제들 중에서 저를 유난히 예뻐했어요. 첫째 딸이어서 더 마음이 갔겠죠. 부모님은 시골 시장에서 작은 떡집을 했어요.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떡을 만들고 아빠가 부지런히 떡을 뽑아내면 엄마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떡을 팔기도 했었죠. 엄마가 어린 동생을 업고 나서면 저도 종종 따라 나섰던 기억이 나요. 동생들이 하나둘 늘어났을 때는 어느덧 제가 떡 배달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거리에 나설 때면 주변 분들은 이번엔 몇째냐며 놀라운 반 안타까운 반의 시선을 저에게 보내셨어요. 없는 집에 자식만 줄줄이 낳으니 다른 사람들 눈에는 미련해 보였겠죠. 제가 기억하는 부모님은 정말 성실했고 열심히 떡판 돈으로 저희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워낙 식구가 많아서 그런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형편은 늘 쪼들렸어요. 저는 뛰어다니게 된 이후부터 동생들을 돌봤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렇게라도 엄마를 돕고 싶었거든요. 넉넉하지는 않아도 북적이는 우리 집이 참 좋았어요. 그러다 제가 16살이 됐을 무렵 막내가 이제 막 2살이 되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팔남매를 오롯이 혼자 힘으로 키우셔야 했어요. 자식들 때문에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하는 엄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이제부터 내가 엄마 지켜줄게. 나한테 기대해. 아이고, 우리 은정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 네가 태어나던 순간이 아직도 이렇게 생생한데. 은정아,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엄마는 철이 일찍 된 저에게 늘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나이에 맞게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을 가야 할지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엄마는 무조건 대학을 가라고 하셨어요. 돈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요. 사실 우리 집 형편에 대학을 가는 게 맞을까? 얼른 취업해서 집안의 보탬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포기 아닌 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엄마의 말에 마음속에 기대가 생겼어요. 그 뒤로 저는 남몰래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수능이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대학에 가고 싶었던 제 꿈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엄마는 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에서 상인분들과 계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차례를 앞두고 계주가 돈을 들고 잠적해버린 거죠.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꿋꿋하게 버텼던 엄마는 며칠 동안 알아누우셨어요. 엄마의 죄책감과 미안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는 스스로 수능을 포기했어요. 어쩐지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저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제 운동회, 입학식, 졸업식에는 꼭 왔던 엄마. 동생들이 질투할 정도로 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엄마라는 걸 알기에 저는 엄마의 힘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엄마, 나 수능 자신 없었어. 좋은 대학교 못 갈 거면 안 가는 게 낫지. 요즘엔 대학 안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대세래. 아이고, 은정아. 그 돈만 있었어도. 엄마, 그만 잊어버려. 경찰이 찾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사실 다음 주에 면접 봐. 선생님이 취업반 통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꽤 괜찮은가 보더라고. 얼른 취직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알겠지? 하고 싶은 것도 꿈도 많았던 소녀는 그렇게 현실에 타협을 하게 됐어요. 저 혼자만을 위해서 살기에는 저를 붙잡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아직 초등학생도 안 된 막내를 보며 제 결정이 잘한 결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죠.
그 후 저는 더 부지런해졌어요. 출근 전에는 떡집에 들러 엄마가 떡 만드는 걸 돕고 퇴근 후에도 떡집에 들러 장사 마무리를 도왔어요. 한동안은 체력도 정신도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몸에 밴 것처럼 익숙해졌습니다. 다행히 동생들도 잘하면서 스스로 할 일을 잘해줬어요. 떡집일을 돕거나 서로 공부를 봐주면서 늘 함께했죠.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어요. 공부에 관심 있는 동생들은 대학을 갔고 저처럼 돈을 벌고 싶은 동생들은 도시에 가서 하나둘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코올릭의 막내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첫 월급을 탔다며 엄마와 저에게 내복을 사다 줬을 때는 제 자식이 다 자란 것 마냥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제 집에는 엄마와 저만 남았어요. 엄마는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뭐 한다고 이렇게 혼자 있는지를 모르겠네. 애들은 다 자기 살 길 찾겠다고 나갔는데 이제 은정이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너 아직 청춘이다. 응? 저기 그 시장에 정육점 사장이 한번 갔다 오기는 했는데 사람이 참 괜찮아. 실속도 있고. 한번 만나볼래? 엄마, 나는 지금이 좋아. 걱정 안 해도 돼. 나이가 꽉 차다 못해 넘치는데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속상해서. 나중에 막내 시집 가면 그때 생각해볼게. 엄마는 늘 저를 걱정하셨지만 정작 걱정스러운 건 엄마 본인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하루도 쉬지 않고 고된 일을 해서 그런지 엄마는 또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당연히 몸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인물이 제일 고왔던 엄마의 모습은 이제 희미한 흔적처럼 제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여름, 엄마는 평소와 달리 화를 많이 내셨어요. 저도 짜증이 낼 정도로 더웠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화를 내는 모습은 낯설었지만 나이 들면 온도에 민감하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한동안 말을 못하거나 평생 해온 떡 만들기 순서를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 괜찮아? 병원 한번 가볼까? 병원은 무슨? 엄마를 환자 취급하니? 병원에 가자는 말에도 버럭 화를 내는 엄마의 모습은 무척 낯설었어요. 그러다 도저히 가만 볼 수 없는 사건이 생겼어요. 엄마가 동생들의 이름을 까먹은 거예요. 엄마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식들의 이름과 나이를 한 번도 헷갈린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정말 큰일이다 싶었죠. 억지로 엄마를 끌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엄마는 초록이 치매 판정을 받게 된 거죠. 초록이 치매는 일반 치매보다 진행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치매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엄마의 치매 증상은 중증으로 악화되었죠.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엄마가 저를 데리고 찾아온 곳이 바로 여기라니. 엄마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내 저를 닮은 어르신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어떤 사이세요?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까? 팔남매라고 했죠. 해숙이도 어렸을 때 형제가 많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해숙이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 부잣집을 돌아다니며 식모살이를 했었대요. 그렇게 20살이 됐고 그때 지금 이 집에 오게 된 거요. 엄마가 여기서 식모일을 하신 건가요? 그런 일을 하셨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떡집만 하신 줄 알았는데. 잘 알겠지만 해숙이가 손끝이 야무지고 일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살면서 집안일을 도왔죠.
나는 해숙이보다 1살 많은 대학생이었어요. 하루는 아무도 없는 집에 일찍 들어왔더니 해숙이가 식탁에서 뭘 하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더군요. 큰 잘못을 한 사람 마냥 허겁지겁 감추길래 뭔가 싶어 봤더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동시에 애틋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엄마의 모습을 좋게 봤던 어르신은 그날 이후부터 집안 어른들의 눈을 피해 엄마의 공부를 틈틈이 봐주게 됐대요. 그 시절의 엄마는 누가 봐도 예뻤고 20살, 21살의 남녀는 금방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절대 들켜선 안 된다는 사실이 둘 사이를 더 끈끈하게 만들었대요. 그렇게 1년 동안 몰래 사랑을 키웠는데 어르신이 갑자기 군대에 가게 됐고 군대에 다녀오면 반드시 부모님께 둘 사이를 말씀드리겠다고 기다려달라며 엄마에게 부탁하셨대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영장이 나와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해숙이랑 가락지 하나를 나눠 끼고 우리만의 약혼식을 했죠. 훈련소에 들어가고 휴가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첫 휴가를 받아서 서둘러 집으로 왔는데 해숙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지고 다니니까 어머니가 뭘 찾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해숙이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기가 막힌 표정을 지으면서 남자랑 눈이 맞아서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시더군요.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해숙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말씀이 맞나 보다 인정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니 해숙이가 임신한 걸 어머니가 눈치채고 저를 군대에 보내신 것 같네요. 해숙이는 쫓겨났거나 도망쳤거나 했을 거고요. 저희 어머니 성격을 생각하면 그러고도 남을 뿐이니까요. 어르신은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까지 아무 말씀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셨다면서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셨어요. 저 사실 막내 동생이 독립하고 나서 엄마가 해주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기 불과 몇 주 전이었어요. 저도 그때 처음 제가 키워주신 아빠의 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제 친아빠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그 말은 하셨어요. 다시 만날 수는 없겠지만 아빠가 우릴 버린 건 아니라고요. 세상에, 그게 사실인가요? 네, 엄마는 저를 잃기 싫어서 새벽에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치셨대요. 그곳에서 저를 낳고 시장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그러다 키워주신 아빠를 만나게 되셨대요. 아빠는 당시 돌이 안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대요.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고요.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던 두 사람이 만나 재혼을 하게 된 거죠. 그 뒤로 자식 6을 더 낳았고요.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시기 전까지 저는 제가 당연히 아빠의 친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동생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아휴, 내가 어머니의 거짓말이 어리석게 속아버려서 해숙이는 행복했나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지금은 직접 물어볼 수가 없네요. 어르신과 저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감돌았어요. 서로 꼭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지만 섣불리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죠.
어르신은 자신이 몰랐던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나서 저는 가방을 뒤져 조심스럽게 가져온 가락지를 펼쳐 보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가락지가 이거 맞나요? 아유, 세상에. 분명 내가 해숙이에게 준 반지가 맞아요. 엄마가 아빠 이야기 하실 때 제 친아빠가 준 반지라고 평생 잘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아유, 세상에. 은정이, 내 딸 은정아. 저를 딸이라고 부르는 음성이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이분이 제 친아빠라니. 반지를 확인한 어르신은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러다 잊고 살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는지 끝내 오열을 하셨습니다. 괜시리 저까지 눈물이 나더군요. 그때 딴 생각에 빠져있던 엄마가 뭘 알고 그러는지 아니면 본능인지 어르신의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친아빠의 존재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엄마가 친아빠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만에 하나 친아빠를 찾게 되더라도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런 기분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았죠. 가슴 저 아래 한 곳이 천천히 뜨거워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동안의 제 삶을 궁금해하는 친아빠에게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어린 시절 엄마와 떡을 팔았던 기억, 동생들이 자라면서 동생들을 업고 옆에 끼고 엄마 대신 키웠던 이야기, 대학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계주가 도망가는 바람에 포기했던 시절, 그 후로 취직해서 동생들 뒷바라지에 보탠 이야기, 엄마가 치매에 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떡집 일만 하고 있는 요즘 이야기, 별 볼 일 없고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친아빠는 세상 그 누구보다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엄마에게 내가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왜 안 물어본 거야, 응? 이미 40년이 지났고 제 존재를 모를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이렇게 엄마 손으로 저를 아빠에게 데려다 줄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그래, 이제라도 나를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늦지 않게 와줘서 고맙다. 문득 친아빠에게도 저처럼 가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있다면 제 존재를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았죠. 해숙이가 떠나고 나도 결국 내 일상을 찾았어. 집에서 소개해준 사람과 선을 봐서 결혼을 했고 아들도 둘 낳았지. 집사람은 암으로 10년 전에 먼저 떠났어. 애들은 이미 다 큰 상태라 내 손길이 필요하진 않았고 그 후로 나는 여기서 혼자 지내고 있고 작은 애는 여기 살면서 나랑 같이 회사에 다니고 있고 큰애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 그러셨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엄마가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서 본 적이 없어서.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겠니? 친아빠는 저와 엄마를 정원에 남겨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벤치에 앉아 앞을 바라보니 이제야 정원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쪽에 심어있는 장미꽃들, 엄마가 참 좋아하는 꽃인데 저렇게 종류별로 가득 피어있다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정원에 있는 모든 꽃의 종류를 파악했을 때쯤 친아빠가 한 남자와 함께 다가왔어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같이 산다는 둘째 아들이구나. 우리에게 다가와 어색한 몸짓으로 꾸벅 인사를 하는 남자는 딱 봐도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어요. 인사해라, 내 둘째 아들. 여기는 아까 이야기한 내 딸, 네 누나야.
안녕하세요. 심현수입니다. 이은정이에요.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어색함이 감돌았어요. 이 정적을 깬 건 엄마였죠. 아줌마 나 떡 만들어야 돼요. 순이네가 떡 산다고 했어요. 빨리 집에 가요네. 혜수가 나 좀 봐봐. 나야 진호. 나 모르겠어? 아유 아줌마 빨리 가요 빨리. 막무가내로 소리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친아빠와 아빠의 아들이 놀란 게 느껴졌어요. 일단 서둘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죠? 엄마가 한번 시작하면 원하는 걸 해줄 때까지 끝이 없어서. 아유 아니다. 네가 고생이 많겠구나. 자, 여기 이건 내 명함이니까 집에 가서 꼭 연락해라. 네 연락처도 남겨주고. 이 녀석이랑 셋이 같이 할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해숙이 먼저 진정시키고 전화로 또 얘기하자꾸나. 엄마를 급하게 차에 태우고 떠나는 길. 저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친아빠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떠내려가라 시끄럽게 떼를 썼던 엄마는 차를 타자 신기하게 조용해졌어요. 정말 뭘 알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얼마 뒤 엄마는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왜 데려온 거야? 친아빠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 못 만날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정신도 없으면서 어떻게 여기 올 생각을 했어. 이렇게 만날 거였으면 조금만 더 일찍 찾지. 엄마 이렇게 되기 전에 찾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보고. 아무리 물어도 엄마는 대답이 없었어요. 가는 길에 떡집에 들러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고 다시 집에 왔더니 시간이 꽤 지나 있었어요. 엄마 밥을 챙겨주고 씻기고 재우고 나니 10시를 훌쩍 넘겼더라고요. 친아빠에게 연락을 하기에는 조금 늦은 시간 같아 문자만 남겨놓으려는데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린 심현수입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잠깐 인사만 나눴던 이복동생의 문자에 심장이 콩닥거렸어요. 이 늦은 시간에 대체 왜?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얼씬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하려고 연락을 한 걸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짧은 신호음이 울리고 곧바로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솔직히 믿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고. 그 정신에 찾아오신 것도 좀 놀랐달까. 외국에서 공부하는 형도 이야기를 듣더니 당장 들어오겠다고 난리도 아니네요. 네, 저도 너무 놀랐으니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걱정 마세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친아빠라고 계속 연락하고 만날 마음 없어요. 엄마가 저도 못 알아보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거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아빠랑 유전자 검사를 해보셨으면 해서요. 가락지도 알겠고 아빠랑 누님이 서로 닮으신 것도 알겠어요. 근데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애원하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서요. 유전자 검사 결과 두 분 부녀 관계가 확실하다면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친자 확인을 요청하는 친아빠의 아들 덕분에 난생 처음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어요. 검사 자체는 허무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더군요.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친아빠에게서는 계속 연락이 왔어요.
엄마의 건강을 묻기도 하시고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시기도 했어요. 한번 오겠다 하셨는데 어쩐지 이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 내키지 않았죠. 그리고 얼마 뒤 친아빠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전화하면 못 오게 할까봐 문자를 보낸다. 지금 출발했으니 도착하면 만나자. 별일도 아닌데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닦아도 티가 나지 않는 곳들을 닦고 또 닦아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씻기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히고 초조한 마음으로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가게 앞에 세단이 멈춰 섰어요.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어주자 친아빠가 내렸습니다. 친아빠는 제 생각보다 더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세단이 떠나고 친아빠는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게를 둘러보더니 깔끔하고 아늑하다며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해숙이가 참 성격이 깔끔해. 오래된 가게가 이렇게 정갈할 수가 있나. 아니에요. 엄마 아프시고 나서는 손 못 댄 지 오래됐어요. 제가 엄마를 따라갈 실력도 아니라서요. 가게도 슬슬 정리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가게를 정리한다고? 네, 엄마 증세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가게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적어서 그냥 팔고 엄마한테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형제가 많다고 했는데 다른 동생들은? 동생들은 다 사정이 있어요. 그거 감안하고 제가 모신다고 한 거니까 괜찮아요. 친아빠가 온 것도 모르고 엄마는 쌀가루를 주무르며 떡 만들기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애틋하게 바라보던 친아빠가 저에게 잠시 있던 게 생각났다는 듯 봉투를 건네셨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거 준다고 와놓고. 봉투에는 유전자 검사센터라는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구나. 누가 봐도 부녀 관계가 확실한데 어쩐지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펼쳐본 결과지에는 역시나 저와 아빠가 친자 관계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아, 아빠가 한번 안아보자. 나이 40에 이런 일로 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낯설지만 익숙한 친아빠의 품에 안기자 저도 모르게 코끝이 빨개졌어요. 쌀가루 놀이에 푹 빠졌던 엄마는 아빠와 저의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깨르르거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애들하고도 이야기를 끝냈어. 너는 그냥 받아만 줬으면 좋겠구나. 뭘 말씀하시는 건지. 내가 부잣집 외아들로 태어나서 물려받은 게 좀 많아. 당연히 이 재산들 자식한테 물려줄 건데 너한테도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해. 네? 그건 좀... 제가 재산 노리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엄마가 데려가서 간 건데 아들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거예요. 그 녀석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살았니. 다 이야기 끝난 거니까 아무 소리 말거라. 그리고 그때한 이야기를 곱씹어보니 지금이라도 대학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대학, 상상으로밖에 그려본 적 없는 곳. 사실 막내가 취업을 하고 나면 늦게라도 시험을 쳐서 가볼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엄마 몰래 공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아프고 나서 그 꿈을 다시 접어야 했거든요. 사실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지금은 엄마를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초록이 치매 환자는 생존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후회 없이 돌봐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찾아왔을 때 네 얘기 듣고 주치의한테도 얘기해서 상담도 받고 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더구나. 내가 좋은 요양병원을 알아봐놨어.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고 치매 환자만을 위한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 엄마는 이제 나한테 맡기고 너는 하고 싶은 걸 좀 했으면 좋겠구나. 네?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동생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몰라요. 동생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봐야 해요. 동생들과 상의해야 한다는 제 말에 친아빠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래, 네가 괜찮다고 해서 더 말하지 않겠다만 동생들은 엄마의 거취에 대해 반대할 자격이 없는 것 같구나. 그래도 중요한 건 은정이 네 생각이니까 동생들하고 얘기해보고 연락다오. 친아빠는 한동안 엄마 곁에 계셨어요. 식사도 챙겨주시고 엄마랑 놀이카드도 함께 하시면서요. 저 외의 사람은 싫어하는 엄마도 친아빠가 챙겨주는 건 좋아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기억이 사라져도 본능적으로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친아빠가 엄마를 돌보는 사이 동생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했더니 다들 무슨 일이 있냐며 놀라더군요. 엄마가 크게 이상이 있지 않은 한 저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동생들이 모두 집으로 왔어요. 엄마는 동생들이 와도 무관심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동생들은 엄마 옆에서 한 번씩 재롱을 부리고 모두 한 방에 모였습니다. 하나같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동생들에게 저는 요양원 얘기부터 꺼냈어요. 엄마 말이야,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해. 알아보니까 치매 전문이라서 프로그램도 치매 환자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고 엄마 증세도 점점 더 심해지는데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한 요양병원에 대해 검색을 하던 여동생의 눈이 커졌어요. 언니, 여기 엄청 비싼데? 다 1인실밖에 없어서 한 달 비용만 해도 몇백인데. 물론 우리가 조금씩 모으면 어떻게든 되겠지만. 내 말은 언니도 힘든데 엄마 병원에 모시는 건 좋아. 근데 우리 형편에 조금 싼 데로 알아보면 어떨까 해서. 둘째가 요양원 비용에 대해 말하자 다들 웅성거렸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학자금 대출에 생활비에 저축도 못한다며 곤란해하는 동생들도 있었어요. 돈은 걱정하지 마. 돈 걱정을 어떻게 하네. 지금 떡집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누나가 무슨 돈이 있어.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도 거의 다 썼잖아. 그게 내 친아빠가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 깜짝 놀란 동생들에게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제 얘기를 듣는 내내 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믿기 힘들겠지만 아무튼 말은 그대로야. 이제 엄마 병원에 모시는 거 반대하는 사람 없지? 언니가 원하는 대로 해.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따를게. 누나 말 듣고 보니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말로만 엄마 위한다고 떠들었지 정작 모든 짐은 누나가 떠안았는데 이제라도 누나가 원하는 인생 사는 모습 보는 거 그거면 난 됐어. 그래, 찬성해줘서 고마워. 다들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지 마음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죄책감 같은 거 있었다면 털었으면 좋겠어.
갑자기 생긴 저희 부자아빠를 질투하는 사람 하나 없이 한 목소리로 저를 위하는 동생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동생들과의 만남 이후 바로 친아빠에게 연락해서 엄마를 병원에 모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속전속결이었어요. 병원에 사전 방문을 해서 엄마가 지낼 곳은 어떤지, 매일매일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식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등 요양병원에서 하는 것들을 살펴봤어요. 엄마가 지낼 1인실은 지금 엄마랑 저랑 함께 쓰는 방보다 컸어요. 침대 옆으로 통창이 있어서 햇살이 잘 들어왔고 침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는데 친아빠가 아니었다면 우리 엄마는 평생 이런 것도 누리지 못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자 이제라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엄마가 부디 조금이라도 더 기억을 붙잡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엄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날 동생들이 모두 함께 했어요. 몇 명은 전날부터 집에서 함께 자며 짐 챙기는 것도 도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친아빠가 미리 와서 입원 수속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생들도 왔네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입원하는 날이라고 동생들이 다 궁금하다고 해서요. 당연히 궁금하지. 엄마가 어떤 곳에서 지내는지. 오히려 다 같이 어져서 마음이 좋네. 해숙이가 자식 농사를 잘 지었나 봐. 저에게 말로만 들었던 제 친아빠 입에서 엄마 이름이 나오자 동생들은 낯선지 멋쩍은 웃음을 지었어요. 엄마와 친아빠가 입원 전 검사를 받으러 간 사이 동생들은 알아서 역할 분담을 했어요. 엄마의 물건들을 병실에 놓아두면서 시설이 너무 좋다며 연신 감탄했죠. 우리가 조금 흥분된 상태로 떠드는 사이 엄마는 검사를 마치고 입원실로 돌아왔어요. 병원의 규칙도 있고 엄마의 안전과 적응을 위해 저를 빼고 동생들은 모두 떠나야 했어요. 피곤한 채 바로 잠든 엄마를 친아빠에게 잠시 맡기고 동생들을 배웅하러 나왔어요. 면회는 되니까 돌아가면서 와. 대신 한 번에 많이 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 주의하고. 알겠지? 걱정 마 언니.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올 테니까. 우리 엄마 자식 많이 낳길 잘했네. 그래 맞아. 누나도 이제 엄마는 전문가들한테 좀 맡기고 시간 많이 생겼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부자아빠 생겼는데 그동안 못한 거 다 해달라고 해. 둘째부터 막내까지 순서대로 한 명씩 저를 안아줬어요. 막내가 특별히 저를 오래 안으며 저만 들리게 속삭이더군요. 언니야, 언니는 나한테 엄마랑 똑같아. 내가 얼른 성공해서 우리 언니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해. 알겠지? 언니 혼자 짐을 짊어지게 해서 늘 미안했어. 항상 고마워. 막내의 말에 주책맞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동생들을 서둘러 집으로 보냈어요. 동생들이 모두 시야에서 사라지고 저는 병원의 산책길을 혼자 걸었어요. 엄마가 처음 치매 판정을 받았던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어마어마한 출생의 비밀은 아니었지만 마흔 직전 알게 된 친아버지의 존재는 여전히 얼떨떨합니다. 엄마가 입원한 병실로 갔더니 마침 친아빠가 나오던 참이었어요. 왔구나. 안 오길래 전화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도 가야 될 것 같다. 아내 간병인 왔으니 인사 나누고 짐 챙겨서 나오렴. 입구에 차 대놓을 테니. 병실에는 엄마의 간병인분이 와 계셨어요.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드리고 잠든 엄마의 얼굴을 쓰다듬고는 다시 나왔어요. 병원 입구에는 가게 앞에서 봤던 친아빠의 차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직접 운전하세요? 주말이기도 하고 너랑 둘이 오붓하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아빠 감사해요. 아빠 덕분에 엄마를 좋은 곳에서 돌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소리 말거라. 더 일찍 알았더라면 너 혼자 고생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왜 말을 안 했는지는 엄마만 알겠죠. 치매 걸리기 전에 아빠에 대해 얘기해 준 것도 엄마 나름의 큰 결심이었을 거예요. 엄마가 친아빠에 대해 얘기했을 때 친아빠가 누구냐는 제 말에 끝까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찾아갈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엄마는 뭐가 무서웠을까요? 저를 지우려고 했던, 저는 얼굴도 모르는 제 친할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그래, 그건 그렇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생각은 해봤니? 너만 괜찮으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도 좋고. 저 사실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하며 산 게 너무 오래전이라. 그래도 하고 싶은 거라면 역시 대학에 가보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돈 걱정은 하지 말고 학원도 제일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학원 근처에 집도 하나 해주마. 네? 무슨 집까지. 괜찮아요. 집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학비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한데요. 은정아, 아빠가 평생 아빠 노릇도 못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해주렴. 그냥 너는 주는 대로 받기만 해줘. 그것만 하면 돼.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많이 허전했어요. 엄마 때문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막상 곁에서 돌보던 사람이 없으니 어색하더군요. 엄마의 병원에는 아빠가 매일 면회를 갔어요. 덕분에 저는 주말에만 엄마를 보러 가고 주중에는 재수학원에서 수능 공부를 시작했어요. 친아빠는 학원비를 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학원 주변에 오피스텔도 얻어주셨어요. 친아빠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 걱정도 생각도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친아빠는 한결같이 엄마 곁을 지켰어요. 주말이 돼서 병원에 가면 아빠는 엄마가 종종 기억이 돌아온다며 즐거워하셨어요. 하루는 아빠를 완전히 알아보고 두 분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셨어요. 엄마가 당장 돌아올 것만 같아서 기뻤지만 사실은 그게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였지만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있고 난 지 얼마 뒤 엄마는 잠이 든 모습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엄마를 떠나보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엄마가 떠나기 직전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은 친아빠였어요. 저희 형제들은 친아빠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공허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엄마가 왜 동생을 많이 낳았는지 그리고 왜 친아빠를 찾아줬는지 알 것 같았어요. 너무나도 사랑했던 엄마는 떠났지만 저에겐 많은 가족들이 있어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떠난 그해 저는 수능에 합격을 했어요. 다른 전형에 기대지 않고 오직 공부만으로 이루는 결과라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친아빠는 벌써부터 학교 근처에 집을 얻어주겠다. 본가로 들어오면 차를 사주겠다. 저보다 들뜬 모습이에요. 이젠 해주시는 대로 기꺼이 받기로 했어요.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합격증을 출력해서 엄마를 모신 납골당에 가는 날이거든요. 납골당에 오면 늘 꽃이 바뀌어 있어요. 색깔은 달라도 장미라는 것은 변함이 없네요. 엄마가 좋아했던 장미, 친아빠의 흔적이겠죠.
엄마가 남긴 가락지를 만지며 저를 저택에 데려갔던 그날을 떠올려 봅니다. 치매에 걸려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엄마가 저를 친아빠에게 데려다 줬던 그 순간을요. 자신이 떠나면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겨질 제가 걱정된 엄마의 본능이었을까요? 그게 무엇이었던 엄마의 사랑이었다는 것은 확실히 느껴져요. 기적 같은 엄마의 사랑 덕분에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저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하늘에서 꼭 지켜봐줘. 엄마가 내게 준 선물 영원히 놓지 않을게.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